68세 시어머니 박선옥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며느리 정다연 45은 차갑고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난 뒤 다연이 선옥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땅 문서 제가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선옥은 귀를 의심했다. 남편은 생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다연은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님이 생전에 절 많이 믿으셨거든요. 그날 밤 선옥은 직감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장례식 직후부터 두 사람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장례 다음 날 선옥은 남편의 서랍에서 유언장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잠겨있던 서랍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 서랍의 열쇠는 오직 선옥과 남편만 알고 있었다. 다연아, 유언장 어디다 숨겼니? 그러자 다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유언장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아버님 뜻을 들었으니까요. 선옥은 다연이 남편의 유언장을 훔쳤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선옥의 조카가 찾아왔다. 이모, 이거 보셔야 해요. 조카가 건넨 것은 아들 선옥의 아들이자 다연의 남편의 병원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사망 전 강한 스트레스와 지속적 약물 복용. 마지막 문구에서 선옥은 손이 떨렸다. 보호자 정다연. 며느리는 아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병들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선옥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선옥은 아들의 옛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안에 CCTV 영상 일부가 복원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다연은 남편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이 약 먹어야 나한테 의지하게 돼.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다연아, 이거 먹으면 어지러워. 그러자 다연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쓰러져야 우리 둘 다 자유로운 거야. 선옥은 머리가 멍해졌다. 며느리는 단순한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선옥은 다연을 집으로 불러 CCTV 영상을 틀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다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오해예요. 하지만 선옥은 단호했다. 경찰에 갈 거다. 그 순간 다연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이 사라지고 싸늘한 웃음이 올라왔다. 어머니, 끝까지 가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선옥집 문 앞에는 검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딱 한 장의 메모. 시작한 건 어머니예요. 선옥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게 봉인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 통장은 선옥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선옥은 식은땀을 흘렸다.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다. 수취인 정다연. 남편의 치료비, 사업 자금, 생활비라던 이야기. 모두 며느리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 전액 5천만 원 이체 정다연. 날짜는 아들이 죽기 전날. 그제야 선옥은 깨달았다.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다연은 몰래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선옥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다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이 굳은 다연을 보며 선옥은 말했다. 내 방 금고. 지금 열어보자. 금고가 열리자 내부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남편의 인감 도장,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선옥의 도장까지. 내 도장은 어떻게 가져간 거니?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엇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선옥은 다연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를 복구했다. 첫 번째 메시지. 걱정 마. 시어머니는 곧 시설로 들어갈 거니까. 두 번째 메시지. 엄마, 내일이면 끝나요. 유언장도 처리했어요. 수신이는 다연의 친정엄마였다. 즉, 다연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보내고 모든 재산을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선옥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은 선옥이 상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다.
선옥은 아들 장례식 전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거실에 설치된 또 다른 카메라가 최근에서야 복구된 것이다. 화면 속 다연은 약을 섞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내일은 못 일어나겠지. 뒤이어 다연의 목소리. 엄마 준비해. 이러면 아버님 재산은 전부 우리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옥은 무너져 울었다. 아들의 죽음은 우연도 병도 아니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천천히 죽음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선옥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현관을 나서는 순간 다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선옥은 담담히 말했다. 내가 한 짓,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그러자 다연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내부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위조 서류가 들어있었다. 전 재산을 며느리 정다연에게 상속한다. 서명은 선옥의 글씨체였다. 너무 정확해서 본인도 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다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서명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경찰서 가면 제일 위험해지는 건 어머니예요. 선옥은 그제야 깨달았다. 막장의 바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연은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옥을 집안에 가둬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을 찾아왔다. 바로 다연의 친정 오빠였다. 다연아, 이게 뭐냐?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야? 오빠는 다연이 숨겨왔던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 선옥은 멀리서 둘의 대화를 들었다. 너 남편 약 훔쳐 쓴 거 엄마도 알고 있어. 이제 끝내자. 그러자 다연이 소리쳤다. 오빠는 입 다물어.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다연의 오빠가 선옥에게 눈짓했다. 이모, 빨리 빠져나가세요. 이 애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다연은 점점 자신의 거짓말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선옥은 경찰서로 향하려 했지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선옥 어르신이신가요? 전화한 사람은 남편의 오래된 지인이었다. 유 원장은 집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남편이 생전에 따로 보관해둔 문서가 있다며 봉인된 상자를 선옥에게 건넸다. 상자에는 남편이 직접 남긴 친필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다연은 믿어선 안 되는 사람이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문서를 꼭 경찰에 넘겨라. 선옥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선옥은 남편의 상자 속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아들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흔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엄마 혹시 이걸 듣는다면 제발 다연을 조심하세요. 뒤이어 다연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약 안 먹었지?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 미안해요. 저는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선옥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세상에 남지 못하고 지워질 뻔했다. 선옥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려 했지만 집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건 다연이었다. 다연은 선옥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증거를 빼앗기 위해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선옥을 부르고 말했다. 어머니, 우리 마지막으로 대화해요. 선옥이 경계하며 다가가자 다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선옥이 눈물을 닦아주려는 순간 다연은 가방을 뒤집어 엎으며 소리쳤다. 폭행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어요. 길가에는 CCTV가 없었다. 다연은 선옥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조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다연의 친정 오빠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빠는 알고 있었다. 동생이 아들의 약을 바꾼 시점, 유 원장을 위조한 과정, 그리고 선옥을 요양시설로 보내기 위해 꾸민 계획을. 그의 증언은 모든 퍼즐을 연결하는 결정타였다.
경찰은 즉시 다연을 긴급 체포했고 다연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탓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이제야 너의 진실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게 됐구나. 막장은 그렇게 끝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다연이 체포된 후 선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선옥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며느리 정다연이 주장하길 선옥 씨가 남편을 학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옥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경찰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시어머니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서. 선옥의 이름으로 된 서약서까지 있었다. 물론 모두 위조였다. 이건 다연이가 만든 거예요. 제 글씨가 아니에요. 선옥은 절규했다. 그러나 경찰은 담담히 말했다. 전부 조사해봐야 합니다. 다연 씨 쪽도 반박 자료가 많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끝이 아니었다. 다연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어머니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준비까지 해두고 있었다. 다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에서는 믿을 수 없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했고 아들을 돌보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연은 자신이 맞은 흔적이라며 팔에 생긴 멍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멍은 다연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선옥은 법정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저런 적 없습니다. 저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재판장은 양측의 자료를 보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연이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다. 다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그 인간만 없었으면 난 괜찮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다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정 식구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다연이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USB에는 남편이 죽기 직전 밤에 또 다른 음성이 담겨 있었다. 다연아, 나 너무 아파. 약 좀 그만. 뒤이어 들린 소리.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그리고 다연의 차가운 목소리. 좀 참아. 내일이면 다 끝나. 재판 마지막 날 뜻밖의 증인이 등장했다. 다연의 친정 오빠였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 동생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마이너스 다연이 아들에게 준 약의 정체. 마이너스 유언장을 위조하는 과정. 마이너스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마이너스 아들이 죽기 전날 다연이 수면제를 2배로 섞어둔 사실. 선옥은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판장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갔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고 정다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다연은 눈이 뒤집힌 채로 소리쳤다. 어머니 때문이야. 모든 게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선옥을 끝까지 노려보았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내가 겪은 고통, 이제야 세상이 알아줬구나. 법정 밖 하늘이 맑게 열려 있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처음으로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다. 다연이 감옥에 수감된 지 한 달. 그러나 선옥은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된다. 정다연이 안에서 잘 지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더군요. 감옥 내에서 다연은 피해자 연기를 계속하며 동료 재소자 몇 명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복수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재소자들은 동정심을 보였고 다연은 그 틈을 파고들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옥집 우편함에 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사람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집 앞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선옥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불안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하던 선옥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집 담벼락에 누군가 분필로 적어놓은 글씨. 정다연을 무너뜨린 대가.
선옥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연의 감옥 안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 창문에 돌이 날아들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선옥은 비명을 질렀다. 돌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조용히 살면 산대로, 나서면 나선대로. 불안에 떨던 선옥은 아들의 옛 컴퓨터를 다시 켰다. 그리고 우연히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아들이 남긴 문서와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 아들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하고 있었다. 엄마 다연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엄마 제일 먼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파일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다. 하지만 선옥은 알았다. 아들이 말하려던 이름은 바로 다연이었다. 선옥이 장을 보러 나간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도 그 존재는 계속 유지되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을 열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밖에서 조심하세요. 다연이가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선옥은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감옥에 있는 다연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다연에게 이렇게까지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선옥은 교도소에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교도관을 만났다. 정다연 저 사람 혼자 아닙니다. 교도관에 따르면 다연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선옥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그 사람이 왜? 그 이름은 남편의 사망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가족과 가까웠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남편의 전 직장 상사였다. 그 남자는 아들 생전에 이상하게 다연을 편애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도관이 말한 결정적인 사실. 정다연이 감옥에 들어온 뒤 그 남자가 여러 번 찾아왔어요. 선옥은 멍해졌다. 다연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자가 있었다. 선옥은 남편의 유품과 서류들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다연과 무언가 있다. 메모 속 그 사람은 바로 그 전 직장 상사였다. 그리고 메모 뒷면에는 서류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수익자 이름 정다연. 날짜 아들이 쓰러지기 사흘 전. 선옥은 숨을 들이켰다. 남편과 아들이 죽기 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선옥에게 전화가 왔다. 피의자 정다연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선옥은 끝을 보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다연이 앉아 있었다. 감옥인데도 얼굴엔 미묘한 여유가 있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왜 그런 짓을 했니? 다연은 비웃었다.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모르는 게 많네요, 어머니. 그녀의 웃음엔 확신이 있었다. 마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것처럼. 선옥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문이 울렸다. 선옥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다연이 면회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 남편의 전 직장 상사였다. 박선옥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다연이는 제가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망가지면 제 인생도 망가져요. 그는 선옥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쯤에서 멈추시죠. 더 나가면 박 여사님만 다칩니다. 선옥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남자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선옥은 남편의 지인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건넸다. 이건 남편분이 생전에 가장 걱정하던 겁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서 남편의 전 직장 상사와 다연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아들 없이 둘이 단둘이 만나는 모습. 마지막 사진은 남편이 숨어서 촬영한 듯한 각도였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죽기 전까지 큰 압박을 받았던 것이다. 선옥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에게서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다. 그 남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다연의 배후였던 남자는 이미 한국을 떠났고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옥은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그리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 다음 목표는 당신입니다. 선옥은 천천히 핏기가 사라지는 손을 내려다보며 이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연의 배후였던 남자가 해외로 도피한 뒤 선옥의 주변은 더욱 이상해졌다. 문 앞에 낯선 택배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넥타이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당신 남편이 첫 번째였어. 선옥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멀리 있는 그 남자는 여전히 선옥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이 선옥에게 연락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도피자는 해외에서 최근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은 동남아의 작은 호텔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호텔 CCTV에 찍힌 장면이 공개되었다. 남자는 누군가와 다퉜고 얼마 뒤 모습이 사라졌다. 경찰은 말했다. 누군가 그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다연이었다. 감옥에서조차 다연은 남자를 조종하여 도피 계획을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남자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사라지기 직전 선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없어도 다연은 끝까지 갈 겁니다. 선옥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고 다연의 배후 인물들까지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다연이 독성 물질을 들여오려 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며칠 뒤 선옥에게 다연의 면회 요청이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의 다연은 이전과 달리 지친 얼굴이었다. 어머니, 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옥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욕심을 사랑보다 앞세웠기 때문이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래도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선옥은 교도소를 나오며 긴 세월의 싸움이 끝났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아들아,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악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선옥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것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일뿐이었다.